라플라스 마녀의 프리퀄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단편집이라면서요?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좀 조금은 복잡한데 총 5편 중에 4편은 그 마도카라고 이제 좀 초능력 비슷한 걸 갖게 되죠. 그 어떤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그런 그 소녀 이제 뇌 수술을 받고 갖게 되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첫 4편 단편인데 각각의 뭐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물론 이 이야기는 그 라플라스의 마녀의 그 큰 사건을 그 닥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의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첫 4편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이 단편이 마력의 태동이에요. 이 원래 이 단편집의 제목인 마력의 태동이 5번째 단편집에서 나왔는데 단편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얘기가 약간 달라요. 마도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5번째 단편인 마력의 태동이 바로 라플라스의 마녀 프리퀄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라플라스의 마녀 소설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이제 그 5번째 단편인 마력의 태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스포일러 편은 요 5번째 단편인 마력의 태동만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스포일러 편이지만 그래도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일본 출간일이 아주 최근이죠. 아주 최근이죠. 예. 아주 최근이 아니네. 이제 2019년이니까 지금 네. 2018년이네. 2018년 뭐, 3월. 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018년 3월에 출간됐고요. 이게 작가의 88작품 중에 87번째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88번째 작품이 그 침묵의 퍼레이드. 이게 이제 갈릴레오 시리즈 9번째인데 그거고 이게 그 라플라스의 마녀와 상관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라플라스의 마녀는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력의 태동은 사실은 단편이니까 일반적으로 단편은 그 소설 잡지에 연재가 됩니다. 이것도 소설 야성시대에 연재가 됐고요. 네. 첫 4편이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 연재가 됐고요. 5번째 단편인 그 마력의 태동은 어디 연재가 안 되고 작가가 그냥 그 집필하고 이 단편집에 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라플라스의 마녀 프리퀄로 이제 만들기로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한국에서는 2019년 1월 30일 날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작품 뭐 20년 만에 막 예, 번역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 불과 10개월 만에 딱 예, 이렇게 나오고. 요즘 것들은 그 최근 작품들은 좀 빨리 그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그 번역하신 분이 양윤옥 선생님이고, 예. 그 역자 후기 좋기로. 예, 제가 한번 세봤어요. 몇 권 하셨나? 근데 와 이거 19권이나 번역.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만 그렇다. 만 19권. 예. 소설 18권 하고 그 산타 아줌마 있죠. 그게 네. 이제 크리스마스 그 마더 크리스마스로 새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거를 일종의 동화 같은 거죠. 동화 이거는? 그림책 같은 예. 거예요. 최근의 작품들을 대부분 이 양윤옥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권일영 선생님은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 저 신간이 아마 이 방송 들으실 때쯤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 지금 뭐 하나 또 번역 중이신가요? 변신. 아. 예, 변신을 그 네. 번역하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또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변신을 이게 예, 새로 레몬, 네. 원래 하신 딴 분이 했는 건데 아. 출판사가 바뀌었나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아마 새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2회차 스포일러 버전에서는 이제 5편의 단편 중에 5번째 말에게 태동만 다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단편들은 간단하게라도 줄거리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저 바람에 맞서서 날아올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계속된 부진 탓에 이번 대회를 끝으로 그 은퇴를 결심한 노장 스키 점퍼가 있어요. 사카야 선수인데 아주 이제 진짜 뭐 성적도 안 나오고 곧 이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어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멋진 그 활약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1차 경기 중에서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권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앞에 그 나타난 어떤 소녀가 마도카죠. 마도카가 최고의 바람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마도카라고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도카라고 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소녀가 뭐 누가 예. 있겠어요. 또 스키 얘기군요. 예, 스키 제가,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 눈보라 체이스 읽고 있거든요. 야,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죠?
이 손으로 마구가 나옵니다. 야구도 상당히 좋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예. 마구라는 제목의 책도 있었죠. 마구 아주 정말 명작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일본 최초의 풀타임 너클볼러 투수가 있어요. 이시구로 투수인데. 그럼 어깨에 상당히 무리가 갈 텐데. 이게 정말 뭐 마구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스핀을 주지 않고 그냥 뭐 무회전으로 던지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뭐 갈지 모른다 뭐 이런 건데 너클볼이. 네. 근데 그의 오랜 파트너가 그 은퇴를 앞두고 그러니까 포수가 있어요. 아무나 잡지 못합니다. 이 너클볼은 정말로. 네, 마구니까. 예. 그 투수도 엄청 부담되는 공이에요.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포수가 이제 그 부상이 있어서 무릎에 그 은퇴를 앞두고 그 후임으로 선발된 포수가 있는데 아주 그 유능한 포수인데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클볼을 잡는. 그래서 그 이 마구 같은 너클볼을 받아내질 못해요. 어느 포수도 이 공을 잡아주지 못하고 이제 이 포수가 잡아야 되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등장한 이 마도카가 이시구로에게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마도카가 그 투수의 공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포수는 이제 황당하죠. 네, 공이 어디로 올 줄 아는 거죠. 그러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이라는 겁니다. 이 침구사 나유타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도 이 나유타가 다 등장해요. 그래서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유타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유타. 침구사예요. 네. 침을 놓는 사람이에요. 오. 이 침구사 나유타는 고교 은사인 이시베 선생님의 아들이 사고로 1년째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아이가 입원한 곳은 바로 마도카의 아버지인 우하라 젠타로 박사가 있는 가이메이 대학병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야기들이 네. 다르면서도 또 이어져요. 옴니버스식인데. 네. 그런데 이 마도카에게 연락한 그 나유타는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아들의 그 1년째 의식불명에 있는 아들의 병실에 찾아온 적이 없다는 뜻밖의 말을 듣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네, 이건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이야기가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인데 시각 장애를 가진 천재 작곡가 아사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 전에 동성연인이 있었어요. 절벽에서 추락사하를 합니다. 그 이후에 피아노 앞에 앉지를 못해요. 인적 드문 절벽에서 그 연인이 떨어진 것은 정황상 아사히나의 그 커밍아웃 탓에 아주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꼭 자살한 것 같아요. 이 아사히나의 여동생은 나유타에게 오빠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유타는 이런 부탁에 부담을 느끼지만 마도카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마도카와 함께 그 절벽을 향해서 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스포일러 버전의 이야기인데 마력의 태동이죠. 다이오 대학 지구화학 전문가 아오에 교수에게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방 현경 수사관인데 온천지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가스 중독으로 사망의 사건이 났는데 그 사고의 조사를 의뢰하는 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죽음이 이게 불행한 것인지 뭐 우연히 겹친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 사고인지 이제 조사를 하러 갑니다. 라플라스의 마녀에 나와 있죠, 이 얘기는요. 그렇죠. 네, 살짝 나와 있죠. 네, 네. 그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그 DVD를 또 잔뜩 가서 보여주셨는데 라플라스의 마녀도 지금 일본어 버전까지 갖고 오셨군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소개를 잠깐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렇게 이쁘게 또 나왔나요? 이뻐요, 아주. 다시 나오죠. 저는 이 버전을 읽지 않았어요. 예, 장정이 이쁘고 네. 일본 제서적이고요.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올려주시고요.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방송 드릴 때. 마력의 태동 갖고 오셨는데 마력의 태동. 아, 요즘은 책을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나. 네, 이쁘게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일본판이고요. 판도 있고. 이거는 뭔가요? 이 띠지의 이 배우인가요? 영화를 하게 되니까 라플라스의 마녀. 띠지에다 영화 이제 사진을 담았더라고요.
그렇군요. 띠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력의 태동 각각의 단편들이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작가 특유의 그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를 각각의 단편에 담았어요. 특히 첫 4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은 모두 이게 현재 아주 크게 좌절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한물간 스키 점프 선수가 그 은퇴를 앞두고 실력이 모자라서 아주 좌절하고 있다든지, 프로야구 포수가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의 공을 받지 못해서 아주 괴로워한다든지, 트라우마 있고, 예. 장애아인 자식이 물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된 것을 지켜보는 아주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직후에 파트너가 죽은 시신으로 돌아온 것을 아주 지켜봐야 하는 아주 좌절한 절망에 빠진 음악가 이야기. 네. 이렇게 이 작가는 어떤 그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좌절, 패배, 절망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을 다루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주 읽는 독자들에게 기분 좋음을 선사하는데, 여기 또 작은 그 반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편 그 마력의 태동은, 잠깐만요. 그 반전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아, 저 아직 안 읽었다니까요, 이 책을. 스포일러 편을 방송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큰 부담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단편집에는 아주 새로운 주인공이 또 나오죠.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주저하지 않는데. 그것도 시리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가영사 시리즈, 야, 멋진 인물이죠. 갈릴레오 시리즈,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네. 이거 말고도 그 신호부 선생님이 나오는 2작품이 있고요. 좀 한 말씀하죠. 그리고 매스커레이드 시리즈가 지금 3작품이 나와 있어요. 네. 니타 고스케나 뭐 호텔리어 나오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이번 작품에는 그 나유타라는 침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침 놓는 사람. 예, 아주 좀 특이한 직업이죠.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요? 그 모르겠어요. 간의사가 침을 하시겠죠.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때 이 나유타가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 소녀인 마도카를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단편들인데, 네. 근데 이 나유타의 뜻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책에서도 이 설명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숫자를 세는 단위예요. 사실 숫자 단위. 우리가 그 뭐 일시, 백, 천만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억, 조, 뭐 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는데 그 다음 거부터는 좀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뭐 경, 해. 아, 경까지는 알죠. 경까지 알죠. 예. 그 다음에 해더라고요. 해. 예. 그 다음에 자, 자, 양. 오, 거기부터 몰라요. 해까지는 그러시죠. 들어봤는데. 예. 구, 간, 정, 재, 극 네. 있는데 이 극이면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글자가 이제 많아집니다. 항하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인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랍니다. 항하사? 항하사가 네. 재밌고, 그 다음에 모래알을 아승기. 누가 세봤나? 그러게 말이에요. 아승기고 그 다음이 이승기 아니고. 아승기예요. 예. 그 다음이 나유타예요. 나유타. 이게 뭐 10의 60제곱이라는데 10의 60제곱. 예. 근데 끝이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그 다음이 불가사의가 있고. 불가사의 알죠. 있죠. 풀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무량대수가 있습니다. 무량대수. 우리는 주로 이제 억에서 주로. 그렇죠. 억, 조 정도에서 예, 뭐. 그 정도에서. 네. 교수님은 조까지 가세요? 보통 이제 일반 서민들은 억 정도면. 억도 뭐 이제. 억 단위만 해도 네, 충분히. 나유타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자, 이 책 번역하신 그 양인옥 그 선생님의 그 번역 후기도 좋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가 생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으로 새롭게 시작한 라플라스 시리즈 그 두 번째 책이다. 전작 라플라스의 마녀는 30년 미스터리를 모조리 담았다. 지금까지의 내 소설을 깨부수고 싶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선을 보인 장편소설로 이 작가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대작이라는 독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그런 흐름 속에서 발간된 두 번째 이야기 마력의 태동은 라플라스 돌풍의 첫 시작을 좀 더 촘촘하게 채워주는 빠뜨릴 수 없는 한 권이 될 것 같다. 이번 두 번째 작품을 통해 앞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 번역자로서 특히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많은 독자들과 함께 이 시리즈의 행방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예. 네. 그러면 라플라스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도카 뭐
아유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이 독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독자들 글도 참 재밌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히가시노 게이고만의 특유의 가독성, 그리고 시리즈의 시작,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시리즈로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게, 많은 분들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유명해서인지 그간 그의 소설에 흥미는 별로 없었으나 라플라스의 마녀를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다 읽고 말았다. 아무 생각 없이 고른 책이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다. 예. 드디어 히가시노 게이고의 메이저급 작품인 라플라스의 마녀 후속작 마력의 태동이 출간됐다. 라플라스의 마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도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였고 이 작품의 후속작이라고 하니 믿고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전자공학 전공자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방대한 이과 지식이 총출동하는 이 작품은 역시 모순되지 않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줄거리가 최고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특징인 단편인 척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언제 봐도 신선했습니다. 심지어 단편집이었다곤 해도 모두 재밌고 심금을 울리는 에피소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은 라플라스의 마녀 1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라플라스의 마녀도 바로 읽고 싶어질 겁니다. 예. 그 출판사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죠. 네. 교수님 끝으로 마력의 태동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마력의 태동은 5편의 그 옴니버스식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편집입니다.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걸출한 작품의 그 프리퀄로서 소소한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 구조 안에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함이 흐르는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단편이라면은 저는 그 범인 없는 살인의 밤 같은 좀 특이하고 창의적인 설정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조금 밋밋했달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은 뭐 개인차가 다 있는 건데 교수님 예. 그 엽기적인 걸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예. 개인적인 거예요. 스포일러 버전입니다만 계속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편의 단편 가운데 한 편만 다루기 한 편만. 때문에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예. 충분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5번째 단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마력의 태동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단편 네. 제목이. 예. 네. 대학교에서 지구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오에 교수는 조교인 데스코와 학생들에게 내일 시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지자 데스코가 받는데 보통의 전화가 아닌 눈치예요. 아오에 교수가 전화를 받고받자 상대는 D 지역의 무로타라는 형사입니다. 그러면서 무로타 형사는 아오에 교수가 지난번 하이보리 온천에서 일어난 황화수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해 준 것을 알고 있다면서 D 지역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한 남자가 온천에서 황화수소 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오에 교수가 이 D 지역에 와서 원인 조사를 하는 것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그 라플라스의 마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전화를 끊은 뒤 아오에 교수는 데스코에게 전화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미간의 주름이 점점 더 깊어졌다. 온천지에서 또 그런 일이 지난번 사건의 교훈을 살리지 못한 모양이네요.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지역 주민들이야 뭐 잘 알겠지만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화산가스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야. 게다가 지역 주민은 관광객의 그런 무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번에야말로 그걸 꼭 주지시켜야 되겠어. 아오의 말에 데스코는 안경 렌즈가 번쩍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또 가시려고요? 사고 현장에?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일을 방지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아오에 교수는 사고 현장에 가보기로 하는데요. 3년 전 하이보리 온천에서 일어난 사고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3년 전 하이보리 온천에서 황화수소 가스 중독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하이보리 온천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보호과 공무원인 세스스라는 사람에게서 아오에 교수에게 전화가 온 것이에요. 세스스와는 이전에 안면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이보리 온천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아오에 교수가 하이보리 온천 지역에서 황화수소 가스 발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현지 조사를 했을 때 만난 적이 있던 공무원이 세스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황화수소 중독 사고로 사람이 죽자 현지에 있는 온천에 관광객들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해서 아오에 교수에게 정확한 원인과 위험성을 조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오에 교수와 조교 데스코는 결국 이 요청을 수락하고 하이보리 온천으로 향하는 기차를 탑니다. 시간이 걸려서 하이보리 온천 근처의 역에 도착했는데 시골역인 이곳에 풍채가 좋은 남자와 기품 있어 보이는 여자도 아오에 교수 일행과 함께 내립니다. 그런데 이 풍채 좋은 남자가 아오에 교수에게 관광하러 왔냐고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오에 교수는 황화수소 가스 중독 사고가 난 것 때문에 현장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당신은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냐고 하자 풍채 좋은 남자는 여관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해도 된다고 했지만 자신들은 개의치 않고 여행을 왔다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 아오에 교수와 데스코 조교는 이 사람들과 역에서 헤어져서 현지 담당자인 세스스의 차를 타고 하이보리 온천으로 향하는데 어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세스스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세스스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의 경과를 설명해 줬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제 오전 중이고 간사이 지역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 젊은 아빠와 엄마, 초등학생 외아들 3명이 렌터카를 타고 왔었다고 한다. 체크아웃 후에도 주차장에 계속 렌터카가 서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여관 주인과 종업원들이 근처를 돌면서 물어본 바 2가지 목격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아빠 쪽은 마을 남측의 신사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엄마와 아들이 북쪽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관 주인과 종업원들은 2팀으로 나눠 이 가족을 찾으러 나갔지만 신사 쪽으로 갔던 종업원들은 아빠를 만나지 못했다. 일가족을 발견한 것은 엄마와 아들의 족적을 따라간 여관 주인이었다. 겨울철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공터에 남녀 2명이 포개지듯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일대에 독한 황화수소 냄새가 나고 있어서 여관 주인은 곧바로 가스 중독인 것을 알았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그쪽에 오지 못하게 조치하고 즉각 119에 신고했다. 이윽고 달려온 소방대원이 방호복을 입고 2 사람을 구조했지만 2 사람 다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다. 2 사람이 쓰러져 있던 바로 옆에 늪지에는 큼직한 구덩이가 뚫렸고 그 아래 빈 공간에 어린 아들이 빠져 있었다. 예, 이런 정황을 들은 아오에 교수는 세스스에게 3 사람이 죽은 공터는 위험한 지역 같은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없었느냐고 묻는데 세스스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아오에 교수 일행과 세스스는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방독 마스크를 쓰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오에 교수 일행도 방독 마스크를 쓰고 현장으로 가보는데 그곳에서 X자 모양으로 생긴 막대기로 위험 표시를 해둔 것을 보게 돼요. 아오에 교수는 이 위험 표지 막대기가 쓰러져 있어서 이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왜 이런 외진 곳에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을 관계자들도 관광 온 일가족이 왜 이 장소에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오에 교수는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곳에서 좀 이상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아이가 상체가 밑으로 가게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걸어가다가 빠지면 엉덩이와 발이 먼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상체보다는 하체가 밑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상체가 밑으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대책회의에서는 눈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빠졌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근데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외진 곳을 기어갔을지 아오에 교수는 이해가 안 간 채로 대책회의는 끝납니다. 아오에 교수가 잡은 숙소는 피해자 가족이 묵었던 숙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아오에 교수는 여관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여관 주인은 가족들이 기분이 아주 좋았었다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아들이 무슨 게임인가를 한다고 했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하는데 그 여관 주인은 그 말이 차 안에서 하는 스마트폰 게임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관에서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만났던 풍채 좋은 남자와 그 부인이었어요. 같은 여관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곳 여관이 좋다느니 온천이 기가 막히다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그 와중에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여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성은 여행 중인데 이 여관에서 묵고 싶다면서 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약도 하지 않고 이런 외진 곳으로 오는 경우는 드문데 이 여성은 막무가내로 예약도 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작은 소란을 뒤로하고 아오에 교수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왜 피해자 가족은 그런 외진 공터로 갔을까 궁금해해요. 여관 주인이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에게 그 근처는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주기까지 했는데도 그곳을 온 가족이 가서 피해를 당한 이유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오에 교수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가니 그곳에는 아까 예약하지 않고 온 여자 손님도 와 있어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만난 풍채 좋은 남자도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구아바라인데 아주 넉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오에 교수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더니만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예약 없이 찾아온 여성에게 가서도 말을 건넵니다. 혼자 온 여자는 상당히 미인이어서 구아바라가 치근덕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내와 함께 온 남자라서 그럴 리가 없다고 아오에 교수가 말하자 옆에 있던 조교인 데스코는 아마도 전화번호라도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합니다. 아오에 교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 있는데 구아바라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갑작스런 방문에 놀란 아오에 교수에게 구아바라는 저녁 식사 시간에 치근된 묘령의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녀가 아무래도 이 온천 지역을 자살하는 장소로 정해놓고 온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녀를 사고가 일어난 현장 답사 중에 보게 되면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에 아오에 교수는 그럼하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 날도 아오에 교수와 조교인 데스코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인수하러 온 피해자의 누나를 만나는데요. 아오에 교수는 현장을 둘러본 후에 그리고 나서 읍 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에 들르니까 그곳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혹시 자살한 것이 아닐까 보이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피해자 중에 그 가장이 사실은 회사에서 최근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은 사직을 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앞으로 생길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누나에게 상담해 보았다는 정보였어요. 이에 대책본부의 관계자들이 혹시 자살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자살을 한 것이라면 온천의 책임이 덜하게 되니까 내심 자살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오에 교수는 그렇다면 왜 처음에 남편은 남쪽에 있는 신사에서 목격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은 북쪽에서 목격이 되었는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관계자들은 아마도 남편이 자살할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말하지만 죽은 사람들만이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에 아오에 교수와 조교인 데스코는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돼요. 여관에 예약도 하지 않고 투숙한 여인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다가 아오에 교수를 보자 황급히 차를 타고 도망치듯이 가버립니다. 이 여성은 이 지역에 자살하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구아바라의 말도 있었기에 아오에 교수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나게 되자 더욱 의심스러워져요. 아오에 교수가 경찰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가 어느 곳이 황화수소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는 요주의 인물인 것 같기만 합니다. 아오에 교수와 조교인 데스코는 또 남쪽의 신사가 있는 장소에도 가봅니다. 그곳은 피해자 남편이 죽기 전에 혼자서 들렀던 곳이에요. 도대체 왜 아내와 아들은 북쪽으로 가고 있을 때 남편은 남쪽의 신사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는데 그녀는 사고 당일에 북쪽으로 가던 엄마와 아들을 길에서 지나쳤다는 목격자였어요. 그런데 목격자 아주머니는 단순히 지나치기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 모자와는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지나쳐 갈 때 엄마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 신사기둥문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사는 남쪽에 있는데 왜 북쪽으로 가면서 신사기둥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어져서 가던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와서는 그날 아들아이가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상황들을 마음에 안고 아오에 교수는 읍사무소로 향하다가 문득 길가에 서 있는 마을 지도 안내판을 보게 됩니다. 마을 지도 안내판을 지그시 보던 아오에 교수는 화들짝 놀라면서 조교인 데스코에게 빨리 남쪽에 있는 신사로 가보자고 합니다. 어쩌면 엄청난 것을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신사로 돌아온 아오에 교수는 눈 덮인 길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표시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내 어느 지점에서 그 표시를 찾아냅니다. 그 표시는 나뭇가지로 X자를 만들어 놓은 장소였어요. 근데 이 아오에 교수는 그 나뭇가지를 X자로 만들어 놓은 그 나뭇가지를 치우고 눈 밑을 손으로 파자 눈 밑에서 비닐봉투를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아오에 교수는 마을 공무원인 세스스에게 빨리 어떤 물건을 찾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 물건을 찾았다는 연락이 아오에 교수에게 왔습니다. 그 물건은 다름 아닌 피해자 아들아이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종이였어요. 아이가 들고 있던 종이는 역시 아이가 구덩이에 거꾸로 빠져서 죽은 곳에 있었는데요. 이에 아오에 교수는 모든 의문이 풀렸다면서 이 모든 일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간단한 지도였다. 도로를 가리키는 선 몇 줄기, 숲이며 건물을 나타내는 그림 등이 그려져 있었다. 거기에 기둥문 마크,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X 표시. 피해자 가족이 체크아웃을 할 때 아들은 여관 주인에게 게임을 할 거라고 말했었다. 그건 어떤 게임이었을까? 아오에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다. 거리에서 피해자 모자를 만난 아주머니는 아들아이가 종이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했고 이어서 마을 지도 안내판을 보면서 퍼뜩 생각이 났던 것이다. 아이가 말했던 게임이란 어쩌면 보물찾기였던 게 아닐까? 소년이 걸어가면서 들고 있었던 종이는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나타낸 지도였던 게 아닐까? 그 지도를 그린 사람은 누구인가? 아들과 함께 움직인 엄마는 아닐 것이다. 즉 아빠 쪽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 쪽만 남쪽 신사 옆에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들과 아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보물을 감춰둔 장소가 그 옆이었기 때문이다. 지도대로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곳에 도착할 터였다. 지도에 그려진 기둥문 마크는 그 신사를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와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두 사람을 찾아 나섰다. 이윽고 마을 북쪽으로 갔다가 그 사당을 발견한다. 혹시나 하고 좀 더 안쪽으로 가봤다. 아들이 신사 기둥문 마크를 이쪽 사당으로 착각했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문제의 공터까지 가본 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한다. 나아가 눈 밑에 동굴에 떨어진 아들도 보았다. 황급히 구해내려다가 황화수소 가스를 마시고 그 역시 정신을 잃었다. 엄마와 아들 쪽이 가스를 흡입하게 된 경위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지도를 잘못 봤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문제 공터에는 눈더미 위에 꽂아둔 X 표시의 나뭇가지가 있었다. 그것을 파내다가 소녀는 눈 밑에 동굴에 빠져버린 것이다. 불행한 우연이 겹치는 바람에 지도 복사본의 시선을 떨구고 조교 데스코가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웨는 회의 테이블 위를 보았다. 그곳에는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든 것은 새 야구 글러브였다. 거기에 생일 축하해라고 적힌 카드도 함께 있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야구 글러브 생일 선물을 이제 보물찾기 형식으로 주려고 하다가 이런 아주 불행한 우연이 이제 겹치는 바람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 소설이 사실은 여기가 이제 끝은 아니고 그 구아바라라는 인물하고 예약도 하지 않고 혹시 자살하러 이곳에 왔나 싶은 그 수상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장치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네. 그 마지막에는 어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아오에 교수가 그 3년 전에 있었던 하이보리 온천에서의 이제 회상을 하는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한 게. 근데 그걸 끝내고 현재로 이제 돌아옵니다. 네. 현재 그 황화수소 사고가 난 그 아카쿠마 그 D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네, 네. 거기 이제 아카쿠마 온천역에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소설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카쿠마 온천역에서 어떤 젊은 청년과 스쳐 지나가요. 아. 근데 이 청년이 라플라스의 마녀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누군지 되죠. 알겠는데. 네. 겐토죠, 뭐 겐토. 네, 네. 그래서 이 마력의 태동이 그 라플라스의 마녀의 프리퀄이라는 것을 아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마력의 태동. 여기서 말하는 마력은 그 사전에 보니까 사람을 현혹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라고 돼 있네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 마력의 태동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맞습니다.